마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각기자의 주식설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평소보다 방송 시간 한 30분 정도 앞당겼는데요. 이제 11시부터 시작하게 됐고 앞으로도 11시에 계속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제가 AI 특집이라고 해서 이제 개별 종목과 그리고 또 CEO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격파해 나갔는데 이제 또 약간 형식을 바꿔봤어요. 이제 현장에서 진짜 투자를 집행하고 그리고 또 이제 꾸준한 수익까지 보장해주는 전문가분을 모셔가지고 저희가 하나하나 그 시장 상황에 따른 또 궁금증을 좀 해소하고 또 이제 뭐 올드머니 진짜 고액 자산가들은 어떻게 투자를 집행하고 또 아니면 뭐 신흥부자들은 또 어떻게 투자하는지 각각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러분 요즘 올드머니 많이 들어보셨죠? 그 젊은 분들 되게 올드머니 패션 해가지고 많이 따라 하시던데 저는 이것 좀 보면서 아쉽더라고요. 왜 우리는 올드머니 패션만 따라하고 올드머니처럼 보이려고만 하나? 올드머니처럼 살면 안 되나? 올드머니처럼 돈을 벌면 안 될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노하우를 전수해줄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아주 어렵게 모셨는데요.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신 이진성 이사님입니다. 이제 PB 이력만 장장 20년에 달하고요. PB 자산관리 업계에서 20년 이상 살아남는다. 이거 제가 여의도에 지금 이제 출입해서 취재한 지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제 뭐 증권가 만나면서 하면은 전 PB, 그러니까 이전에 PB를 했던 분들을 많이 봐요. 왜냐면 이제 현장에서 PB 업무를 하다 보면은 고객을 관리하고 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꾸준히 수익을 내야 되는 것들도 있는데 그게 정말 매 순간순간 이제 판단을 당하면서 그리고 또 성과를 평가받으면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는 정말 험난한 전장이거든요. 거기서 20년 넘게 살아남은 분이면은 여러분 믿고 맡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그 수천억 자산가들이 이제 좀 돈을 싸들고 이제 또 자문을 구하시는 분이기도 하고요. 예,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성 이사님입니다. 네. 네, 여러분, 마하 반갑습니다. 오늘 서경 마하에 이렇게 초대받아서 여러분들과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시티은행에서 20년 정도 하이네멀스 고객이라고 하죠. 고액 자산가들 자산 관리를 해오다가 이제 작년부터 지금 신한투자증권 광화문센터에서 지금 이어서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초대해 주셔서 이제 말씀드릴 거는 요즘 이제 뭐 AI나 이런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테마나 이런 게 핫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투자하시는 게 낫나, 그리고 고액 자산가분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이런 테마에 접근하고 계신가, 이런 거 좀 궁금하신 점들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뭐 제가 아는 한 최대한 뭐 많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이진성 이사님과는 제가 좀 인연이 있어요. 그 작년 12월쯤에 제가 인터뷰를 처음 한번 했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때 이제 이사님이 보시는 그 시장에 대한 뷰랑 그리고 전망 같은 게 저는 꽤 정확하고 또 되게 시의적절했다고 되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뭐 저희 채권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맞죠? 이제 왜냐면 금리가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중금리 정도로 이제 투자하라고 적당히 그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뭐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이제 조금 지나서 뭐 일본 증시에 대한 투자도 실제로 많이 늘리시기도 하고 그 뒤로 진짜 많이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 이제 시장을 읽어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이제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또 약간 요즘 그 투자자분들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증시가 굉장히 지지부진하잖아요. 박스피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이제 9월 들어서는 보니까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거의 한 1조 사고 뭐 이제 코스피, 코스닥의 나머지 종목들은 거의 다 팔고 뭐 이런 장세가 이제 이어지고 있던데 이게 근데 과거에도 몇 번씩 저는 좀 반복됐다고 들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약간 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이제 뭐 자산가분들은 또 어떻게 좀 약간 투자 계획을 좀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박스피를 이제 연초에 좀 상승하다가 지금 박스피 계속 가고 있는데 최근에 뭐 삼성전자 전망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잖아요. 이제 근데 큰 흐름에서 보시면 작년에 이제 뭐 테슬라나 이런 전기차 쪽이 뭐 굉장히 활발하게 상승을 했고요. 사실 올해 와서는 테슬라가 약간 조금 뭐 주가는 상승했지만 이제 논란은 좀 계속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나 뭐 이런 게 작년서부터 올해 초까지 굉장히 핫했고요. 지금은 이제 좀 엔비디아가 올해 초서부터 이제 굉장히 선전을 하면서 그 관련된 뭐 HBM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실제로 우리나라 반도체 업체들은 주가가 많이 아직 안 오르고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지금 실적이 좋아질 것 같다는 전망들이 나오면서 뭔가 트렌드가 바뀌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박스피라는 거는 대형주인 삼성전자가 그동안
못 올랐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시가총액 가장 큰 종목들이 못 오르고 있으니까 당연히 코스피 자체는 이제 상승을 많이 못하는 거죠. 개별 종목 중심의 종목 장세였고 그런데 이게 이제 큰 흐름이 이제 좀 미국에서 시작된 챗GPT로 시작된 AI하고 이제 그 AI 투자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나 이런 관련된 투자들이 이제 서서히 밀려오는 것 같다, 우리나라 쪽으로. 일본 쪽도 올 초에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맞아. 예, 뭐 아시다시피 일본의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반도체 생산 설비를 만들거나, 예, 그다음에 반도체의 그 테스트 업체, 예, 그런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하고는 좀 다른. 그런데 미국에 지금 반도체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업체들의 미국 투자가, 미국에서 받는 투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일본 반도체 지수 아마 ETF로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 요즘 좀 조정을 또 받아요, 또. 예, 미국 빅테크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요즘. 예. 그리고 일본 증시도 보면은 나스닥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그 미국에서 시작된 이런 빅테크, AI, 이런 그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흐름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좀 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로 일단 가장 먼저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왜 못 올랐냐, 도대체. 그간. 근데 그간 못 올랐냐. 이게 중국을 제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일본도 물론 중국 쪽에 매출 비중이 있어요. 그래갖고 일본 업종들도 보면은 중국 쪽에 이제 미국이 반도체 제재한다는 얘기 나오면 좀 빠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의 수요가 일본 쪽이 더 강하니까 일단 공장은 먼저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도체 HBM을 생산하기 전에 삼성전자가 일본에 미국에다 이제 반도체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일본 업체들이 지금 먼저 올라갔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 차례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올드머니 일단 실제로 이제 좀 고액 자산가 기존의 분들도 좀 그런 뷰를 가지고 좀 비중을 늘려나간다거나 하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이게 올해 참 투자하기가 어려웠던 게요. 이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이제 작년 10월에 그 미국 금리를 연속으로 이제 자이언트 스텝 해갖고 뭐 3번인가 75bpc 올리고 이제 10월에 주가가 바닥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테크가 사실 금리가 이제 그때부터 0.25 이렇게 올라간다는 그런 신호를 받고 나서부터 테크 주식들이 사실 올랐어요. 올랐고 11월 달에 많이 올랐죠. 11월, 12월. 그렇죠. 그리고 그러긴 했는데 그때 뭐 11월 달에 이제 챗GPT가 나왔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빅테크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월에 저점을 찍고 실적 전망이 상승되면서 투자가 활발해지고 빅테크가 AI가 이렇게 좀 끌고 가는 장세가 지속됐지만 작년 11월, 12월 보시면 여전히 미국 금리는 높았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1, 2월에 리세션이 온다. 그리고 글로벌 IB도 대부분 다 1, 2월 리세션 온다. 그래서 비중을 못 늘리신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실제로 1, 2월에 좀 시장이 조정받았을 때, 조정도 그렇게 심하게 안 받았어요. 그때 적극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이제 많지가 않았죠. 오히려 막 1, 2월에 오르는데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그리고 3월에 조금 조정이 있었고요. 그러고 나서 뭐 4월에 좀 올랐고, 5월에는 이제 올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월에 세리메이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5월, 10월 지옥 뭐 이런 얘기도 막 유튜브 보면 그러니까 뭐 다들 이제 뭐 작년에 금리로 한참 이게 얻어맞았잖아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막 그런 리세션 경기 불황에 대한 심리적인 매몰 상태에 있었는데 5월에 세리메이 얘기 나오니까 또 5월에도 좀 많이 못 담으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7, 8월의 상승장을 좀 놓쳤고 7월에 6, 7월의 상승장 놓치고 8월에 이제 또 조정이 왔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빅테크 주식들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 관련된 업체들도 소프트웨어들도 사실은 중소형주 중에 최근에 많이 반등한 업체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도 보면은 뭐 그동안은 이제 2차 전지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에 보면은 AI나 뭐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알게 모르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삼성 저는 그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삼성 웰스토리에서 뭐 맞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뭐 캡슐 로봇 한다고 하고 관련 로봇들이 상한가로 촥 나가는데 근데 이제 그러면 장세가 그래서 오드머니 얘기를 이제 뭐 그래서 투자를 이게 뭐 놓쳤다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이게 기본적으로 하이네버스 고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에다가 어느 정도의 그 테크
기술적 포지션을 갖고 갑니다. 이게 펀드를 가지고 가시든 네. 뭐 아니면 뭐 ETF로 가지고 네, 가시든 개별 주식으로 가지고 가시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ELS도 할 수 있어요. ELS도 예를 들어서 뭐 나스닥은 아니더라도 미국 S&P에 많이 연계된 그런 S&P도 기술적인 주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ELS도 투자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포지션을 계속 가져가셨는데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냐 그건 조금 뭐 아직은 좀 못한 면이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상반기에 국내에서는 또 너무 2차 전지 테마에 그렇죠. 대한 이제 열풍이 불어가지고 그랬던 거고. 올드머니 분들도 근데 2차 전지 그 열풍이 좀 올라탔나요? 아니요, 근데 보시면? 좀 많지는 않으세요. 이렇게 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네. 개인적으로 사신 분들은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뭐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사실은 2차 전지도 저희가 뭐 ETF 통해서 많이 어느 정도는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종목들은 다 아시는 종목들은 또 갖고 계신 분,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중소형 종목들의 접근이 조금 늦으신 분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이제 뭐 테크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을 일정 비중 항상 들고 가면서 시장 그렇죠. 전체가 이제 오를 때 놓치지 않도록 네. 하는 투자가 이제 중요하다고 네. 말씀해 그러니까 주신 뭐, 것 같아요. 네. 네. 쉽게 말해서 뭐 인덱스나 나스닥 100 같은 거를 그냥 네. 사고 갖고 계셔도요. 그냥 테크주들이 계속 올라가니까 수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긴 맞죠.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 같은 네. 경우에 이제 뭐 비테크라고 하는 거에 네. 비중이 네. 뭐 적게는 25%, 많게는 뭐 네. 40%까지 점점 많아지니까요.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이제 또 고액 자산가 분들도 실제로 좀 비중을 차츰차츰 네, 꽤 가져가시는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한 2016년서부터 테크주들이 상승을 시작했으니까 네. 그 무역 분쟁 겪었던 18년 뭐 19년 이때도 그때도 테크주들의 비중은 계속 높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제 피크를 찍고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금리 상승하면서 작년에 많이 빠졌죠. 근데 22년도에는 사실 중소형 테크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중소형 테크주라면 미국에서 이제 뭐 그 다들 아시겠지만 아크 뭐 이런 그렇죠. 적자 네, 테크 네, 기업들 네, 있잖아요. 네, 미래 네, 성장성만 네, 보고 네. 투자했던 기업들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그렇죠. 해갖고 투자를 했던 이제 펀드 실제 이제 테크놀로지 펀드들에도 그런 게 많이 남아 있는 펀드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많이 빠졌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거는 뭐 금리가 올라가니까 PER 조정을 받으면서 적자 기업들은 더 많이 빠졌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빅테크도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올해 와서 이제 금리가 많이 아직 내려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갖고 전망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지금은 이제 AI가 등장한 게 이렇게 아까 중소형 테크 기업들 아직 실적은 많이 못 내고 있지만 그런 기업들에도 이제 수주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등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러셀 2000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반등을 좀 했고 뭐 물론 최근에는 이제 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유가 상승 때문에 그러면서 뭐 러셀이 조금 조정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연초에 비하면 상당히 달라진 반경이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이 많이 개선된 만큼 이제 고객 자산가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기술주나 우리가 알고 있는 뭐 AI, 로봇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비중을 좀 늘린다고 이제 말씀 주신 것 같고요. 저희 뭐 이제 최근에 뭐 자산가 분들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박스권 양세가 뭐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야 하면서 뭐 내년 초나 뭐 이렇게까지 한번 상반기까지 본다면은 어떤 좀 투자 전략을 해야 되지? 약간 뭐 그런 거 뭐 간단하게만 박스권 장세에 지루해 하신다기보다는요. 그때 이제 자산 배분을 잘 해놓는 게 기회지 않을까. 이제 9월에도 이제 좀 8월에 저희가 이제 8월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좀 조정받다가 8월 말에 조금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9월 초에 조금 또 유가 올라가면서 약간 흔들흔들 하는데 그렇다고 8월처럼 많이 빠지진 않을 거예요. 8월에는 뭐 이슈가 많았잖아요. 뭐 S&P가 신용 감등하고 미국에. 그러니까 뭐 그런 이슈들이 이제 연달아 이제 그 PMI도 막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물가 올라가는구나, 금리 올리는구나 9월에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 주가가 그리고 PER도 솔직히 높았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PER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연초서부터 실적이 상향하니까 거기 기대감이 겹쳐가지고 이제 PER이 많이 상승했었는데 좀 조정이 됐고요, 좀. 그러다 보니까 9월에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는 조금 이제 그동안 좀 채권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투자를 했다면 조금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같이 이럴 때. 늘려나가면 괜찮을까? 그리고 네.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중심으로 늘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를 시키는 기회로 네, 네. 8월은 지났고 이제 9월 네. 하면서 이제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이제 9월에 미국이 이제 계약을 하죠. 보통 네. 미국은 네. 이제 애플이 그래서 신제품을 9월에 항상 발표를 하잖아요. 그러면 10월에 뭐 10월, 11월, 12월 뭐 생스기빙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 시즌도 있고 연말에 소비 시즌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이 뭐 다시 치고 올라가냐 네. 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네. 전반적으로 올해 초서부터 인플레이션은 완화되는 분위기는 맞고요. 네. 그렇죠. 네, 에너지 가격은 이제 조금 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코어 CPI 이제 근원 물가 지수는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아주 치솟지만 않는다면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은 분명히 실적이 나오는 섹터 지금 보면 AI가 또 성장 동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AI가 등장했다는 게 이게 4차 산업을 완성시키는 그 아주 강력한 촉매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왜 AI가 등장했냐? 이게 AI가 과거에도 있었는데 이거를 실제로 쓰기에는 이 기반이 조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코로나가 왔어요. 사람들이 이 IT 기기들을 다 집에서 사서 쟁여놨습니다. 쟁여놨고 이걸로 줌 요즘 잘 안 쓰죠. 안 쓰죠 거의. 줌으로 화상회의하고 저희가 고객 세미나도 이제 줌으로 했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언택의 문화가 발달을 했었는데 네. 이 IT 하드웨어 기기가 많이 팔렸던 거죠.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뭐 다 좋았잖아요. 예. 그러다가 다시 컨택의 시대로 가니까 이제 그 하드웨어들이 좀 어려워지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그 IT가 보급이 되면서 사람이 디지타이제이션, 이렇게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아주 친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많이 깔렸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AI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도가 높겠죠. 서비스가 굉장히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환경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코로나가 AI를 빨리 등장시켰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AI를 등장하니까 이제 기업들이 고민이 많아요. 맞습니다. 그 네. 잠시만요. 네. 독자분들도 질문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보니까 포레스트님이 2차 전지 다음 테마는 AI 반도체라고 뉴스 많이 나오는데 오늘자로 투자한다면 어떤 테마 종목 가장 유력할 것 같나? 간단하게 뭐 혹시 어떻게 좀 답변 가능하실까요? 네. 이게 종목을 뭐 오늘자로 해서 이렇게 딱 투자한다. 그러면 뭐 어려운 종목보다는 뭐 업종 정도로. 그러니까 AI 반도체는 뭐 다들 아시는 분들 뭐 많이 알려진 종목들 많잖아요. 뭐 엔비디아나 뭐 AMD나 뭐 다 올해 뭐 많이 오르긴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이 많이 오른다면 사는 게 리스크 이게 좀 부담이 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눠서 사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9월에 이제 조정이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조정이 온다면 좀 분할 매수를 하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담자 어쨌든. 내가 조금 일찍 못 샀다면 조금이라도 담고 만약에 거기서 좀 조정이 있다면 좀 늘리고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된다. 왜냐면 실적은 계속 잘 나올 테니까. 하긴 저만 해도 뭐 최근에 이제 막 그 뭐 종목들 분석한다고 뭐 맞죠? 엔비디아나 뭐 이런 거 실적 발표할 때 보고 하는데 그게 막 전망치가 하루가 다르게 계속 높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뭐 2분기 가이던스 했던 걸 3분기 다 비트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전망을 높이고 그런 것들 보면 그런 종목들을 잘 선별해서 전망치를 잘 살펴보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맞습니다. 네. 저희 그 뭐 이제 준비했던 질문들도 또 이제 많이 있는데요.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올드머니 전담하는 PB 분이라고 하니까 일반 고객하고 올드머니 이게 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뭐 또 올드머니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좀 칭하는 건지 궁금할 것 같아요. 요즘 갑자기 그 올드머니라는 단어가 떠가지고 룩 뭐 이런 거에서 떴죠. 올드머니 패션 약간 너무 막 뭐 로고 박히고 그런 게 아니라 은은하게 고급스러움을 막 나타낸다. 것 제가 같아요. 오랫동안 이렇게 투자 자산 관리 하다 보니까 네.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 느긋하면 버는 것 같아요. 아, 느긋해요. 투자를 하고 이게 내가 빨리 성과를 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난 기다릴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통 올드머니 아까 물어보셨는데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 시기에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대에서 물려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직접 산업화 시대에 돈을 뭐 무역업을 해서 돈을 버신 분도 있고 옛날에 뭐 섬유 쪽에서도 돈을 많이 버셨어요. 뭐 옷 공장을 하거나
섬유를 뭐 직무를 띄어다가 네. 이제 납품하거나 그래갖고 돈 버신 분들도 계시고 뭐 제조업도 우리나라 많이 그렇죠. 네, 그래갖고 뭐 제조업 하시다가 공장이 이제 인건비가 많이 빠져가지고 공장이 해외로 옮기고 땅이 남았는데 땅값이 올라서 땅을 네. 팔았는데 현금화 돼서 금융자산이 늘어나고 뭐 이런 뭐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실수록 점점 현금자산이 늘어나고 금융자산이 늘어나는데 그거를 그냥 현금 예금으로만 굴리는 게 아니라 주식, 채권, 펀드, ETF 뭐 이렇게 다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여유 있게 네. 장기간 네. 자산 분산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 유망하다는 종목들을 오래 들고 있고 네. 예, 수익이 번갈아가면서 나는 거죠. 롤링하면서. 예, 그래서 네네. 자산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이렇게 조금씩 붙어서 불어나는 그런 효과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자산 배분을 많이 하세요. 예, 한쪽을 모시진 않죠. 네. 네. 그래서 나는 채권밖에 안 해. 뭐 네. 난 주식밖에 안 해. 이런 네. 분들은 이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해서. 그 약간 좀 말씀 듣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귀감이 되는 것도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주기적으로 뭐 서학개미들 뭐 많이 사나 네. 뭐 이런 것들 막 기사도 쓰고 하고 네. 알아보기도 하는 보시면 채권 유명하다고 하면은 20년 장기채 뭐 3배 레버리지 뭐 이런 네. 쪽으로 뭐 순매수 1위 가고 그게 이제 쫙쫙 몰리시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러다가 추가 금리 인상 나와서 채권 가격 떨어지면 이제 막 울면서 이제 네. 추가 물타기 막 들어가고 네. 그런 것들이 네. 좀 안타까운. 이게 우리나라 투자자분, 우리나라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쏠림이 강하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이게 변동성이 큰 자산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채권을 사는 것도 좋긴 한데 네. 이제 당장 금리가 떨어질 거는 아니라고 보시잖아요. 네. 네,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는 있지만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으니까 실제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는 이제 물가 플러스 실제 금리인데 네. 예, 성장률 이렇게 보는데 성장률이 또 올라가고 있고 네. 물가는 잡히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면 성장률이 좋아지면 금리가 계속 고금리로 갈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채권은 가장 좋을 때가 금리가 떨어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기억하시겠지만 네. 2017년, 18년, 뭐 19년 이때 이제 트럼프 때 네. 무역 분쟁. 네. 그때 이제 이 굉장히 무역 분쟁 관세 막 때리고 그러면 네. 시장 막 폭락하면서 맞아요. 주식 빠지고 다 채권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2% 하던 미국 10년 국채가 막 0. 제 기억에 한 3까지도 떨어졌던 것 같고 유럽은 마이너스 금리도 막 네, 맞아요. 가지고. 네. 뭐 그런 상황에서 채권을 예를 들어서 2%에서 0.5로 떨어졌다. 그러면 1.5가 떨어지잖아요. 10년 듀레이션으로 한다 그러면 15% 상승합니다. 15%. 네네. 그때는 참 채권 펀드를 해갖고 네. 이렇게 채권에서 수익이 나나 금리는 이렇게 적은데 뭐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평가 네, 이익을 매매 통해서 차익에. 매매 그러니까 차익으로. 듀레이션 긴 펀드가 더 네. 훨씬 좋았고. 근데 그거를 이제 지금 생각하기에는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금리가 툭툭 떨어져가지고. 네네. 그건 디플레이션 상황이고요. 네. 지금은 인플레이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이제 위험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네. 안전한 그러니까 완만하게 네. 좋은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네. 지금 위험한 인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렸던 거고 이제 뭐 그렇죠. 10년물 금리도 아직은 지금 올라가는데 네. 이게 나중에 떨어진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으로 상황으로 가야지 빨리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네. 이제 그때는 롱 듀레이션의 채권을 가는데 지금은 그냥 제가 보기엔 한 중간 정도의 듀레이션, 10년 미만 아니면 짧게 가셔도 돼요. 왜냐면 충분히 금리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를 자산에다가 자기 포트폴리오에 포함시킬 때는 그냥 안전자산. 근데 안전자산의 매력이 지금 금리가 높으니까 괜찮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일드 플레이를 하면서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있을 때 롱 듀레이션으로 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게 맞아. 채권을 사놓고 네. 15% 빠지면 눈물 났죠 진짜. 굉장히 불안한데 주식보다 더 불안해요. 그 TMF 네. 잘못 사신 분들은 뭐 지금 며칠 사이에 막 20%도 빠지고 30%도 빠지고 네,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네. 네. 그래서 조금 채권은 이게 듀레이션이 긴 거는 네. 채권의 듀레이션을 레버리지라고 합니다. 우리 주식이 레버리지 쓰는 것처럼요. 네. 채권은 듀레이션이 뭐 5년이다 그러면 5배 하는 네. 거고요. 10년이라고 20년 20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에 굳이 채권 투자하시면 레버리지까지 일으키기에는 이게 디플레이션이나 네. 리세션 위험이 있을 때 아니면 안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의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장기화되고 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디플레이션 상황이 돼야 실제로 네. 이제 맞죠? 장기간의 그 듀레이션을 가진 채권 가격이 이제 재평가가 되면서 진짜 이제 평가 이익을 얻을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이제 기간을 가진 채권을 사면서 이제 뭐 네네. 채권 수익을 계속 얻어가는 그러면서도 이제 뭐 손실을 이 추가로 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줄이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채권에서 이제 수익을 그 듀레이션을 늘리시는 분들의 특징은 네. 채권을 이제 이런 거죠. 3배를 사신다 그러면 채권을 조금 사갖고 나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10%만 채권을 가지고 갈래. 그러면 듀레이션 3배로 하면 난 30%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죠. 이래갖고 네. 넣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90%는 난 주식으로 다 빅테크로 할 거야.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뭐 현명한 방법 같기도 한데 주식은 주식대로 레버리지라기보다는 좀 굉장히 변동성이, 베타가 네, 높은 변동성이 주식을 있고. 꽉 네. 담은 거고 그다음에 채권은 채권대로 레버리지를 엄청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변동성이 자체가 다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채권은 변동성을 낮추려고 집어넣는 건데 네. 채권마저 레버리지 일으키네요. 비중이 적다는 거에서 안도를 받는 것뿐이지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 전체 수익률의 변동성을 보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을 보게 돼요.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하게 되면 내가 채권을 이거 10%밖에 안 샀지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결국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느긋하게 투자하는 게 돈을 벌더라 기다리는 게 근데 이제 기다리기가 힘든 거죠. 너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보통 추천하는 게 아직도 한 4에서 5년물, 3에서 5년물 사이 그 정도로 많이 추천하세요, 채권은? 그러니까 요즘은 조금 더 좋은 게 뭐 2년 금리, 2년물 금리 어저께 5%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2년만 딱 들고 있으면 연 5%씩 10%가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제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 나오면 그때 만기 긴 채권을 더 사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채권에 있는 평가 이익까지 다 먹으면서. 네, 그렇죠.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때는 사실은 그 만기가 긴 채권을 굳이 많이 살 필요도 없는 게 금리가 완만하게 내려가면 주식들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간다는 건 리세션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침체가 온다는 얘기죠. 그때는 이제 롱듀레이션 채권을 많이 사야 되겠죠. 그러니까 좀 주식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한 중간 정도나, 한 뭐, 3, 4년? 4, 5년? 뭐, 요 정도의 듀레이션 채권이 있고, 일드가 이제 높게 나오고, 한 6%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자산이 조금 있으면, 저희가 앞으로 변화하는 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이제 대응하기가 너무 좋은 거죠.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면서 그 밑에 단에 있는 중소기업들 그런 소프트웨어 업체나 뭐 이런 테크 기업들까지 올라온다. 그러면 테크 쪽으로 더 사시면 되고 금리가 완만하게 떨어질 때죠. 그리고 금리가 이제 급격하게 떨어져서 리세션이 온다. 그러면 채권으로 쫙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 전략이 사실은 굉장히 보험입니다. 보험.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을 구사해야지 이 변동성을 배분을 통해서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이제 변동성을 낮출 수도 있지만 거기서 이 금융시장에 대응하는 방법도 아이디어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산별로 이제 저희가 리밸런싱을 하면서. 그래서 또 이제 듣다 보니까 되게 궁금한데요.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지금 뭐 올드머니 투자자들 이제 이른바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한테는 어떤 식의 지금 자산 배분을 좀 약간 권유하고 계신지. 저는 일단은 주식을 이게 대부분 좀 보수적인 분들이 작년에 좀 많아서 채권들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올해도 채권 채권도 짧게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작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계속 올라가면서 올라가는데 길게 해놓으면 더 올라가면 못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가시면서 이제 진짜 정점을 찍었다 했을 때 길게 가겠죠. 그러니까 채권을 그렇게 샀는데 그리고 이제 주로 ELS도 많이 했어요. ELS는 왜냐하면 변동성이 작년에 이렇게 있었으니까 ELS라는 게 뭐 스텝다운 같은 경우는 이게 많이 안 떨어지면 수익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있을 때는 이제 ELS 쿠폰이 높게 나옵니다. 아까 그 금리 맞죠? 금리죠. 금리죠. 그래서 이게 빅스 지수 보시면 돼요. 빅스 지수가 이제 뭐 우리 뭐 빅스 지수가 올라가면 이제 주가가 빠지고 뭐 이러잖아요. 이제 빅스 지수가 좀 올라가 있을 때는 ELS 쿠폰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이제 ELS 기회네요, 오히려. 그렇죠. ELS를 투자하신 분들은 빅스 지수가 올라갔을 때 주식은 이제 빠지니까 겁나서 못하지만 ELS는 거기 그 빠진 주가에서 더 빠지지 않으면 쿠폰을 주는데 쿠폰도 많이 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럭처를 찾아가지고 ELS를 이제 뭐 작년에 채권, ELS 이런 쪽으로 많이 갔는데 빅테크가 올해 탁 치고 올라오잖아요. 물론 빅테크도 포트폴리오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수익을 보는데 본격적으로 그러면 여기에 빅테크의
빅테크랑 이제 테크 업종, AI 특히 네. AI나 뭐 아까 네. 제가 오늘 뭐 로보틱스 말씀드릴 텐데 네, 맞아요. 그런 쪽에 투자를 하셔야 되나 네. 뭐 이런 건 시점을 네. 뭐 한 9월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는 추천을 이렇게 많이 네. 드립니다. 이제 AI가 이제 실용화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챗 네. GPT로 막 열광하다가 네. 잠깐 이제 잊고 있었죠. 근데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우리 곁에 등장을 하고 있고 맞아요. 얼마 전에 이제 네이버도 뭐 클로버 X 맞아요. 발표를 제가 클로버 X를 이제 해보려고 들어갔더니 예약 접수 받더라고요. 전 아직도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아직 접수가 그 추가 많이 빠졌습니다. 네, 네이버 글로벌 X 뭐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네. 애가 있다는 걸 거기서 좀 확실히 약간 느끼긴 네. 했어요. 이제 네. 어떤 서비스를 보여주냐에 따라서. 네. 근데 뭐 네. 저희가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인터넷 네. 검색 엔진도 네. 뭐 조금 늦게 나왔잖아요, 사실. 네. 뭐 미국의 야후나 뭐 네, 네. 그다음에 뭐 구글보다 구글은 나중에 나왔나? 뭐 하여튼 야후보다는 좀 늦게 네. 나왔잖아요. 근데 그런데 뭐 저희 나라 특성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잘 키워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 뭐 인공 AI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IT 인프라가 되게 잘 된 나라에서 이게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간 정리 약간 살짝 이제 좀 약간 얘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있는데요. 이 보니까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올드머니들이 약간 쓰는 그 자산 배분 전략으로 봤을 때는 네.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초창기에 금리가 올라갈 때는 단기물로 해서 계속 대응을 하다가 네, 맞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고점에 좀 와 있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추가 금리 인상이 좀 힘들 거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그럼 채권 뭐 약간 그 기간을 늘리는지 두레이션 긴 걸 좀 사고 아니면 아니면 저는 그대로 뭐 그냥, 네. 예, 지금 아직은 2년 물금리가 어저께 5% 넘었다는 것처럼 네, 이제 네. 계속 단기 금리가 아직 떨어질 금리가 안 보이니까 네. 듀레이션 한 뭐 길어도 한 7년 미만? 7년 미만. 예, 짧게는 4, 5년? 네, 뭐 이렇게 네.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리고 네. 뭐 채권은 기회도 여러 가지 있는 게 뭐 자꾸 네. 채권 얘기만 드리게 되는데 네. 이제 그 뭐 채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국채도 있고 네. 보통 지금 다 국채를 롱듀레이션으로 많이 투자해서 하시죠. 네. 리세션이 오면 이제 막 네. 뭐 뻥튀기를 하시는 생각을 하고 그 리세션이 하시는데 지금 뭐 올라갔어요. 리세션이 자꾸 뭐 떨어진다고. 네. 리세션이 미국이 경제가 지금 GDP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맞아요. 이번 리세션이 네. 올까? 네. 그리고 세계 공장들이 다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고 맞습니다. 고용이 네. 줄어들까? 네. 뭐 실업률이 늘어날까? 뭐 솔직히 모르겠잖아요. 이게 미국만 좋잖아요. 지금요. 달러 네네. 강세도 오르고. 그러니까 그 롱듀레이션 리세션을 너무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채권의 일들을 즐기자. 그냥 네. 이자가 이렇게 높은데 네. 예, 미국 금리로. 네. 그래서 뭐 투자 등급 하셔도 돼요. 미국에 네. 투자 등급이라는 건 투자 적격 트리플 B 이상의 네, 네. 그 뭐 은행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채권들 회사채. 예, 회사채 네. 그런 것들에 이제 하면은 미국 네. 국채보다 한 1.5% 정도 스프레드가 더 높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이힐드도 괜찮습니다. 이게 글로벌 고수익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왜 글로벌자를 붙였냐면 네. 미국 하이힐드도 있는데 네. 그 뭐 신흥국에서 발행한 이제 하이힐드 네. 채권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의 국채들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 국채들도 지금 금리가 많이 높거든요. 맞아요. 예, 달러화로 된 것도 있고 로컬화로 된 것도 있는데 그 직접 국채를 사셔갖고 투자하시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래서 네. 펀드 통해서 네. 채권은 채권형 펀드를 많이 활용하시거나 뭐 ETF도 있습니다. ETF도 그런 거 활용하시는 게 너무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뭐 장기물을 산다고 하면은 이제 네. 실제로 진짜 리세션이 네. 발발할 것 같아서 금리가 네. 급격하게 인하될 때. 네, 그때 이제 추천하는 미국 거지. 국채를 네. 가는 거고 지금 경기가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가 그렇게 네. 크게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무슨 얘기냐면 올해 러셀 2000이 반등하면서 네. 또 하이드 스프레드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네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네. 부도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게 유지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이드도 금리를 많이 주는데 네. 뭐 부도 위험은 크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될 건 그거를 뭐 이게 좋다고 해서 그것만 개별적으로 사시는 것보다는 이제 펀드에서 이렇게 분산돼 있는 네. 거. 뭐 한 회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뭐 네. 임팩이 적게 이렇게 그렇게 일들을 높은 일들을 이제 뭐 즐기는 상황으로 포트폴리오에다 채권을 네. 집어넣고 네. 그다음에 주식은 이제 뭐 미국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 그렇죠. 중심으로 네. IT 중심으로 이렇게 네.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현금 보유하시고 현금, 네. 현금 비중은 얼마 정도 가져가세요, 요새? 저는 뭐 한 10% 많으면 20%? 굉장히 적은 편이네요, 그러면. 아니 적은 편은 아닙니다. 채권이 아니에요? 한 3, 40% 되니까. 채권 사실 채권은 지금 네. 듀레이션을 길게 안 하면은 네. 그렇게 위험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까 TMF랑 뭐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듀레이션이 길어서 문제인 거예요. 변동성이 엄청나요. 채권이 안전자산이 아니라 네. 막 이게 변동성이 커진 자산이 돼버린 네,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배팅의 영역으로 자꾸 가니까. 채권으로 베팅을 네,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거는 디플레이션 때 하셔야 돼요.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때. 네, 지금 아직은 디플레이션에 안 나. 네. 디플레이션을 겪고 저희가 네. 코로나 오면서 돈을 많이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겪고 네.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 아닐까. 네. 네, 그러면 정상화 됐다가 디플레이션을 바로 가냐? 네. 물론 이제 금리가 너무 높아서 뭐 이렇게 미국 모기지 금리가 7%인데 뭐 네. 누가 누가 집을 사냐, 뭐 주택 가격 빠질 거다. 그런데 주택 가격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참 예. 마지막 질문 할 건데.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벌써 35분이나 지났네요. 네. 예, 조금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AI 투자는 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걸 추천하는지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그거 네. 때.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맞아요. 뭐 다음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뭐 미국 야후도 있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그리고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2000년대 아주 굉장히 핫했습니다. 99년, 2000년. 그게 그러니까 네. 인터넷 저희가 망을 깔기 위해서 하는 네, 하드웨어 그렇죠. 업체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트워크망. 네트워크. 네. 네. 그래서 그게 네.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오르는 수준에서 해도 막 그게 뭐 한 30, 20배, 30배 뭐 이렇게 올랐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리고 그때 이후에 망이 구축이 되니까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업체들이 들어선 거죠. 네. 예. 그러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검색 엔진이나 그다음에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런 데는 꾸준히 상승을 했는데 네. 시스템을 까는 업체들은 또 빠졌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뭐 엔비디아 빠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네. 그때랑은 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약간은.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가 주가가 올라가고 그 인공지능을 이제 막 도입을 해야 되니까 네.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클라우드도 만들고 네. 하려면 이 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뭐 거의 36,000불, 네. 뭐 4천만 원 넘는 거의 칩 그렇더라고요. 하나에 네. 그런 것들을 대량으로 투자할 수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요. 빅테크 업체 중에 뭐 아마존, 네.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자본력이 있잖아요. 네. 이런 회사들이 이제 플랫폼을 쫙 깔아줄 거고 네. 거기서 이제 서비스 업체들이 등장할 텐데 네. 근데 기존 빅테크 업체들이 또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네. 그 회사들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인수합병해갖고 제공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서비스를 굉장히 독특한 서비스를 개발해가지고 네. 성장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I가 이제 시작된 거고, 그렇죠. 예, AI 전쟁이 이제 시작된 거고, 네. 이 산업은 굉장히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초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엔비디아 좋다 그래서 엔비디아에 다 몰빵하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보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로보틱스라는 섹터를 좀 말씀드릴게요. 로보틱스. 이게 로보틱스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네.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지금 완성되는 단계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네. 이제 인공지능 AI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 이제 그게 사물 인터넷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기계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네. 예, 사물. 그러니까 초연결 상태로 가고 그 사물 인터넷에서 이제 자동화로 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공장에서는 자동화 기계들이 AI를 통해서 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로보틱스라는 섹터는 결국 AI하고 로봇에 네. 투자하는 섹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로보틱스에 관련된 ETF나 펀드들이 몇 가지 들어와 있어요. 네. 글로벌 ETF도 있고 네. 글로벌 펀드도 있고 국내에 투자하는 로보틱스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ETF나 펀드 중심으로 일단 시작을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서비스 아까 이제 망이 깔리면 네.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유망한 기업들을 찾아서 이제 포트폴리오에다 점점 늘려가시는 게 좋지 않냐. 이미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에는 아주 시작입니다. 지금 시작이니까 네. 실제로 이제 또 네. 고객분들한테도 맞죠? 자산가분들한테 네. 적극적으로 권하고 또 네. 일부 분들은 실제로 포트폴리오 편입도 지금 꽤나 네, 해주신 요즘 중이고. 뭐 네. 지금 일단 작년서부터 로보틱스 관련된 펀드들은 많이 샀어요, 사실. 네. 작년 6월서부터 사실은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때는 선뜻 뭐 손이 안 가셨죠.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그 테크놀로지 펀드 뭐 많이 유명한 펀드 있잖아요. 그런 펀드랑 수익률이 비슷했습니다. 거의. 근데 작년 10월서부터 이게 격차를 좀 벌리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 네. AI하고 로봇에 이렇게 약간 좀 편중이 되는 거예요. 테크 네. 내에서도 네. 그쪽에 관련된 주식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네. 거기에 이제 새로운 업체들이 등장하는데 네. 글로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드하게 다 알려진 테크를 네. 가는 거고 네. 여기 이제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네. 그쪽에 특화돼서 세부 섹터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업종들이 계속 올라올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기업들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지금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려보면은 작년 10월서부터의 수익률은 네. 일반적인 나스닥 수익률보다 조금 높습니다. 네. 훨씬 이제 오버퍼폼 하고 있다는 아웃퍼폼, 말씀. 아웃퍼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네. 기업들에도 관심을 가져가시면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네. 아니 보니까 이제 또 질문이 되게 또 이제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니까 이제 질문이 많이 나오시네요 보니까. 각 기자님 뭐 썼나요? 로보틱스 쓰고 별표 쳤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기자님도 샀나, 이사님도 샀나 뭐 이런 질문도 나와요. 지금 사도 되는지도 뭐 여쭤보시고 보니까. 저는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아, 갖고 있고요. 이미 갖고 계신다고 네, 합니다. 어저께 여러분? 조금 더 추매했습니다. 아 개인적으로 네,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여러분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답니다. 아니 원래 이미 로보틱스. 있었고 거기다 네. 추매를 이제 추매를 했다. 8월에 조정 받았길래 조금 추매했습니다. 네. 제가 이거 구체적인 펀드 어떤 건지는 제가 한번 이제 좀 찾아보고 주말 또 토요일에 네. 온라인 기사 올릴 거거든요, 여러분. 네. 영상이랑 네. 그때 또 참고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튼 로보틱스는 이 정도로 저희가 일단 얘기를 하고 다음에 또 한달리에 나오셔도 또 이제 더 자세하게 해주실 거잖아요. 자주 불러주시면 네, 요즘 여러분의 성원에 따라서 네. 더 자주 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저 그리고 이 부동산 얘기를 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예. 약간 뭐 답변을 이미 좀 약간 주신 걸 저는 읽어보긴 했는데, 뭐 이게 혹시 근데 고액자산가분들, 기존 고객분들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게 뷰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조언인가요? 이게? 뭐 아니 제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뭐 네. 이렇게 직접 부동산을 다루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예. 다 컨설팅을 근데 해주시니까. 예. 그 제가 일본 주식을 작년부터 많이 봤는데 네. 일본이 리츠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본의 야후 재팬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금융 네. 섹터를 찾으셔갖고 네. 요즘 너무 좋아요. 구글이 자동으로 다 네네. 번역해 줍니다. 그러니까 네. 일본어는 한국어랑 어순이 비슷하니까 네.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찾다가 이제 리츠 이런 섹션이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면 진짜 뭐 몇십까지 거의 100까지 가까운 리츠들이 네. 쫙 그 수익률이 다 나오고 네. 들어가서 검색해 보면 거기 물건도 사진 찍어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일본이 이렇게 금리가 낮은데 어떻게 버텼을까 했더니 리츠에서 배당이 한 4%씩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긴 기간 동안 마이너스 금리에도 불구하고 리츠 투자가 되게 활발했던 것 같아요. 네. 아까 그게 은행 예금이나 적금 뭐 이런 상품으로 가는 게 아니라 채권을 안 사고 리츠로 오히려 그제 일본 사람들이 리츠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뭐 제가 데이터는 없지만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상품들이 그 우리 리츠를 이렇게 상품 검색해 보면 거기에 그렇죠. 투자하는 거를 네. 자세히 보려면 좀 어려운 면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는 에너지나 뭐 이런 기관 산업 관련된 리츠들이 많고 인프라 이런 쪽이 많고 근데 거기는 뭐 도쿄 내 상업 건물이라든지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거를 몇십 개를 모아가지고 리츠로 해갖고 배당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예금이 그렇게 금리가 제로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그 금융소득을 뭐 해외만 투자했나 도대체 그랬더니 뭐 리츠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나라도 점점 리츠 시장이 발달해 가지 않을까. 하긴 맞죠. 좀 민간 분양 지금 잘 안 되는 거를 이제 맞죠. 네, 리츠 그렇죠. 상품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해결하겠다라는 뭐 발표도 나오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위험 부담이 줄어드니까 네. 다 같이 이제 나눠서 투자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부동산도 뭐 제가 뭐 수도권 항상 인기가 많잖아요. 뭐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지리 시간에 그 뭐 영국의 공업지대 많이 배웠는데 지금 그 공업지대 남아 있는 데 별로 있나요? 도시들 다 거기 지금 다 낙후돼가지고 낙후돼서 런던만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이거 전 세계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사회 문화가 발달하고 그럴수록 점점 더 집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이 뭐 이게 빠진다 떨어진다 이런 거보다는 부동산을 이렇게 막 뭐 제가 뭐 이쪽 금융 쪽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자기의 직업이나 사업으로 돈을 벌고 부동산은 이제 따라서 가는 뭐 이렇게
그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게 낫고, 이제 부동산도 아까 리츠나 이런 쪽에 네. 관심을 좀 가지시면 네. 전 세계 어디라도 뭐 일본 리츠도 투자하셔도 되고 미국 리츠도, 물론 이제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와 있기 네, 때문에 네. 리츠가 당장은 뭐 배당 외에는 별로 매력이 없을 겁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이제 네. 리츠 ETF 가이드를 쫙 봤는데 뭐 거의 리츠 ETF 학살 수준으로 네. 공모가보다 더 떨어졌더라고요. 배당률은 물론 네, 그래서 10% 가까이 높긴 한데. 그래서 미국 금리가 네. 정점을 찍었다 싶을 때 채권을 사셔도 좋지만 리츠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리츠도 네. 매력이 좀 네.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어, 들고요. 그다음에 네. 일본 리츠는 과거에 보면 엔화가 좀 강세로 돌아서면 좀 좋았어요. 근데 지금 한참 약세니까 네, 지금 더 지금 좋아질 당장은 거라.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당장 아닌데 뭐 내년이나 이럴 때 네. 엔화가 조금 강세로 돌아설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엔화도 사시지만 네. 엔화로 뭐 리츠 투자를 하셔도 뭐 그런 것도 괜찮고 리츠 ETF도 많이 나와 있고 해지 안 하는 거. 네. 뭐 그러니까 일본 투자를 꼭 엔화만 가지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네. 리츠를 네. 통해서 투자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 한국 부동산 뭐 이렇게 그거는 좀 그렇나요? 뭐 폭락 일본을 따라가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 저희 이제 뭐 이제 부동산 쪽 어떻게 보시나 뭐 저희 이건 뭐 질문 드리긴 했었는데. 네. 그렇죠. 일본 우리나라가 이제 가계 부채가 높죠.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금리는 높죠. 네. 예. 근데 뭐 이렇게 해결 방안이 나올 겁니다. 예, 제 생각은 뭐 작년에 레고랜드 사태 났을 때 되게 멘붕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힘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뭐 기사를 많이 뉴스 써가지고. 보니까 PF도 갖고 있는 데를 경매에 넘겨가지고 네. 자본력 있는 뭐 건설회사에서 중소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PF를 이렇게 경매에 넘겨서 자본력 있는 건설회사가 인수해갖고 네. 집행할 수 있게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해결책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PF도 뭐 해결했듯이 이제 뭐 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자 부담이 커지고 집값이 빨리 빠질 거냐 뭐 그건 뭐 사실은 뭐 가계 부채가 높은데 네. 계속 경제가 성장하고 지금 이제 하반기에 만약에 네. 우리나라 산업이 이제 뭐 AI나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에 힘이 와갖고 네. 수출이 증대되고 네. 그동안 중국에 너무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좀 힘들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지금 계속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전력망도 많이 깔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변압기도 수출이 많이 네. 되고 그다음에 굴삭기 뭐 이런 것도 수출이 많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출이 미국향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이제 뭐 AI가 활성화된 미국에 이제 납품하는 그 우리나라 중소형 업체들도 네네.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도 네. 많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워낙 IT 강국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동안 주가가 빠졌다고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의기소침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나라 워낙 IT 강국입니다. 그리고 문화나 트렌드를 굉장히 뒤집착하지만 빠르게 반영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따라잡는다면 수출이 늘어난다면 경제소득 성장률이 지금 굉장히 낮지만 내년에 회복이 된다면 부동산 문제도 소득이 증가하면 어쨌든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고요.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것도 없고 그렇다고 부동산으로 막 돈을 벌어야겠다 그래갖고 막 공격적으로 영끌하거나 이런 그런 것도 아니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중간적인 절충 지점으로 이제 뭐 리츠 상품들을 소개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질문도 또 몇 개 나와 있네요. 보니까 뭐 일본 리츠 어디서 사면 되나요? 이거는 뭐 저기 MTS나 그 HS 펀드도 하나 나와 있고요. 국내 국내 펀드로도 돼 있고 ETF도 국내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일본 리츠. 검색하시려면 일본 리츠 이름은 잘 안 나오고 J 리츠 뭐 이름 나와요.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뭐 J/ 리츠 뭐 이런 거 치면 나오고. 여러분 이것도 제가 뭐 주말자 뉴스에 한번 찾아서 또 올려놓겠습니다. 아니면 그 일본 그 아까 말씀드린 야후스 재팬 사이트 가면은 이제 그 일본 리츠가 그 종목으로 거래되는 일본 증시에서 종목으로 거래되는 것도 있어요. ETF나 뭐 이런 식으로. 저희 뭐 국내 증권사들 보니까 속속 이제 뭐 일본 직구할 수 있게 주식을 서비스 오픈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는데도 이미 있고. 그럼 지금 하고 계신 뭐 어느 증권사건 간에 아마 다 되실 겁니다. 신한투자증권이 되더라고요. 신한투자증권이 되더라고요. 저희는 보니까. 뭐 참고로 일본 주식 요즘 뭐 프로모션 하고 있어서요. 또 보니까 이제 점심밥 먹으라고 또 전순현님께서 또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저희 방송은 그러면 오늘
30분 정도 생각하고 왔는데 이사님의 막 너무 해박하신 지식과 아이고. 그또 식견에 저희가 제가 놀라면서, 너무 네. 말씀 많이 해가지고. PD 분들도 보니까 예전에 제가 혼자 떠들 때는 약간 이제 좀 약간 혼이 나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까지 똘망똘망하게 얘기 잘 들어주시는 게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좀 저희가 기억할 거는 약간 결국은 이제 자산 배분과 느긋하게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들고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너무 극단적으로 장기 뭐 채권 20년물 지금부터 사 모으시는 것보다는 그 주식 비중을 기존에 좀 가지고 가고 계신다면 변동성을 낮추는 차원에서 이제 꼬박꼬박 배당 수익 얻는 측면에서 뭐 짧게는 2년, 뭐 길게는 뭐 7년 사이의 채권들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안일 것 같습니다. 뭐 리츠 얘기도 한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여러분 오늘까지 뭐 이렇게 이제 올드머니 재테크에 대해서 우리 이진성 이사님께서 꼭꼭 집어주셨고요. 어떻게 좀 즐거우셨나요? 다들 뭐 유익하고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다음 일단 뭐 한 달 뒤 오전에 저희가 목요일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이재강 한국투자증권 PB님 또 모시고 이제 뉴머니 그 영앤 리치들은 어떻게 투자하는지 그 포트폴리오 한번 파헤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감사했고요. 다들 맛있는 점심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마바, 마켓 시그널 바이입니다. 마바. 네, 마바. 네, 마바. 감사합니다. 네.